재고자산 배웠죠. 재고자산은 무슨 방법 써요? 저가법 쓰죠. 저가법 쓰기 때문에 최초의 취득원가를 잡고 나면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를 하는데, 취득가액보다 순실현 가능 가치가 위에 있으면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취득가액보다 순실현 가능 가치가 밑에 있을 때 평가손익으로 반영하죠. 얘는 추후에 어떻게 돼? 회복이 돼, 안 돼? 순실현 가능 가치가 위에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평가손실을 인식한 최초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환입을 인식해줬죠. 그쵸? 이게 저가법이잖아요. 기억 좀 나셔야 돼. 그 다음에 우리 뭐 배웠어요? 유형자산 배웠죠. 그럼 유형자산은 원가 모형이랑 재평가 모형이 있는데, 원가 모형만 보시죠. 원가 모형 보면 어떻게 돼요? 최초에 취득하고 나서 매기말 뭐 해줘요? 감가상각하죠. 그럼 상각 후 원가를 기준으로 공정가치가 위에 있으면 재평가 안 해주니까 원가 모형은 공정가치를 무시해. 다만 얘도 뭐는 해줘요? 회수 가능 가액이 있다면, 취득가액 상각 후 원가보다 회수 가능 가액이 밑에 있다면 요 밑에 있는 금액만큼 뭐는 잡아줘? 손상은 인식하고 추후에 요 금액을 기준으로 나중에 회수 가능 가액이 올라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손상되지 않았을 때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환입 잡죠. 이게 원가 모양이잖아요. 그쵸?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럼 우리 여기까지 했고, 자,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 볼게요. 재평가 모형도 마찬가지예요. 취득하고 나서 감가상각은 하죠. 그럼 여기 상각 후 원가가 나와요. 그럼 기말의 공정가치가 취득 상각 후 원가보다 위에 있던가, 상각 후 원가보다 기말의 공정가치가 밑에 있다면 위에 있는 건 어떻게?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하죠.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당기손익에 반영하죠. 이게 재평가 모형의 회계처리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다만 이 경우에도 공정가치보다 회수 가능액이 밑에 있다면 추가로 뭐는 인식한다고 그랬어요? 손상은 인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여기까지요. 이게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이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배웠습니까? 무형자산이요. 이러지 말고요. 유형자산이랑 무형자산은 평가가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배웠어요? 투자부동산 배웠죠. 투자부동산도 뭐가 있어요? 원가 모형이랑 공정가치 모형이 있잖아요. 투자부동산 원가 모형은 어떻게 돼요? 원가 모형은 취득하고 나면 얘도 상각은 해주죠. 다만 투자부동산 원가 모형은 뭐 안 해? 공정가치 평가를 안 한다고요. 공정가치 평가를 안 하는 대신 뭐는 해줘? 손상은 인식하죠. 그래서 투자부동산 원가 모형 같은 경우에 손상을 인식한다고요. 그쵸? 여러분 이거 나중에 2차 때 요거 한번 쭉 정리해드리면 막 울어요. 클리해졌어요. 막 운다고요. 보시고. 자, 우리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이면 취득하고 나서 어떻게 해? 상각을 안 하지 얘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상각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기말에 공정가치가 변동하면 공정가치가 올라가던 내려가던 다 어디다 반영해? 당기손익에 반영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기 때문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요. 투자부동산까지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 여기까지 했고요. 또 해볼까요? 또 뭐 있어요? 우리 중급회계 원에서 배운 거. 또 뭐 있어요? 중급회계 원에서 배운 거. 뭐 있어요? 금융부채 배웠다고요. 그럼 금융부채도 사실 두 개가 있어요.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랑 FVPL 금융부채가 있다고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걸 우리가 사채를 배운 거고. 그럼 AC 금융부채 같은 경우 어떻게 돼? 발행하고 나서 잔여기간 동안 상각만 해주죠.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그쵸? 상각만 해주지. 얘는 기말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해서 평가해주지 않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FVPL 금융부채는 어떻게 돼요? 공정가치로 발행하고 나면 얘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지만 얘는 액면이자율법을 써주지 상각을 안 한다고 그랬죠. 다만 기말의 공정가치가 변동하면 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는 게 FVPL 금융부채라고 그랬어요. 다만 금융자산과 다르게 얘는 내가 신용도가 나빠지면 이자율이 올라가서 공정가치가 하락해서 부채가 하락하는 바람에 평가 이익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공정가치 변동분 중에서 신용
위험에 해당하는 부분, 내가 신용위험이 나빠져서 이자율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OCI에 반영하고 그 외의 부분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여기까지가 우리 중급회계 원 내용이에요. 몇 개 안 된다고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실제 시험도. 다 물어봐요, 다. 그쵸?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좀 이따 우리 채무 상품을 시작하면은 숫자들이 쭉 나오고 삼각도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고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들으셔야 이해가 되지. 아, 그림상 저게 어디쯤 온 거구나. 이렇게 되지. 그냥 숫자를 쭉 따라가다 보면 흐름을 놓쳐서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지금 중급회계 2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첫 번째를 뭐 배웠어요? 지분상품 배웠죠. 그럼 지분상품은 뭐 있어? 첫 번째로 FVPL 있잖아요. FVPL은 최초에 취득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말의 공정가치가 변동하면 그 공정가치 변동을 다 당기손익에 반영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FVPL은 지분상품.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분상품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요. 계약상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주식은 확정된 현금 흐름이 없잖아요. 따라오시죠? 또 뭐 있어서 주식은? FVOCI 금융자산 있었죠. FVOCI 금융자산 어떻게 돼? 취득하고 나서 기말의 공정가치가 변동하게 되면 위에 있는 것도 밑에 있는 것도 다 기타 부가의 손익에 반영하는 게 FVOCI였죠. 그렇죠? 여기까지. 다만 이 지분상품 같은 경우엔 추후에 처분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로 잡아줬어? 처분 이익 잡아줬죠. 하지만 지분상품 같은 FVOCI 같은 경우에 주식 지분상품 FVOCI 같은 경우엔 추후에 처분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잡아줘? 처분 손익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평가 이익을 잡아주지 재분류 조정을 허용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예요. 이게 우리 시험 나오는 뭐 대단하게 어려운 거 배우는 것 같지만 이게 다라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 뭐 배울 거라고요? 채무 상품 배울 거라고. 여러분, 제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지만 이 생각보다 숫자들이 복잡하고 막 몇 년 동안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머릿속에 지금 얘가 그림이 이렇게 가니까 어디쯤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지. 쉽지 않다고요. 그럼 우리 채무 상품을 보면 FVPL이 있는데 채무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취득하고 나면 얘는 상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상각을 안 하고 액면 이자율법 쓴다고요. 왜? 단타 칠 거니까. FVPL 채무 상품 같은 경우엔. 다만 요 경우에도 기말의 공정가치가 변동하면 요 공정가치 변동을 다 어떻게 해줘? 당기손익에 반영해 줍니다. 따라오시겠어요? 얘는 손상할까 안 할까? FVPL 채무 상품은 손상 인식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왜 안 해? 탄타칠 목적이라서 확정된 현금 흐름이 없어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상을 잡을 수 없다니까요. 이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제 개업해 보니까 처음에 힘들 때 제일 짜증났던 게 뭐냐면 애초에 그냥 일이 없어서 돈 못 받는 건 짜증나지 않아요. 일이 없어서 놀고 돈 못 받는 건 안 짜증나는데 일을 했어. 돈을 준다고 그랬어. 2달 후에. 근데 2달 후에 돈을 안 준대. 진짜 짜증나거든요. 얘는 지금 얘는 돈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받을 돈이 줄어드는 걸 계산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채권은 나중에 돈을 준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받게 되면 손상을 인식해줘야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얘는 FVPL은 단타칠 목적이라 공정가치의 변동을 다 당기손익에 반영하기 때문에 손상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요. 뭐랑 똑같아 얘가 느낌이상. 얘랑 똑같다고요 완전히. 아시겠어요? 자 그럼 A씨금융자산은 이제 어떻게 될까? A씨금융자산. 우리가 이제 치고 와서 배울 A씨금융자산. 얘는 취득하고 나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은 한다고요. 상각은 해요. 삼각에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요 완전히. 배웠잖아요 이미. 그래서 오늘 어떻게 돼? 기말에 공정가치 변동이 있으면 무시한다고. 왜? 나는 팔 목적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수취할 목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쵸? 다만 얘는 뭐 해줘? 내가 받을 계약상 현금 흐름, 확정된 현금 흐름이 약속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얘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고요. 따라오시겠어요? 돌아가서 봅시다. FVPL 같은 경우에 처분한대, 요금액에. 처분.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분이익 인식해주면 된다고요. 똑같아요, 완전히 지분상품이랑. 그쵸? 그럼 A씨금융자산은 만약에 공정가치 평가는 안 하지만 요때 처분한대. 처분. 그럼 처분 손익 어떻게 구해요? 요게 뭐라고요? 상각 후 원가. 다른 말로 변해가는 취득 원가라고 그랬죠. 변해가는 취득 원가가 뭐야? 이거 내가 처음에 요 금융자산을 사기 위해서 낸 돈 아니겠어요. 낸 돈이 바뀌어가는 거라고요. 그럼 요게 처분해서 받을 돈이니까 이만큼이 뭐가 돼? 이만큼이 처분이익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분상품이랑 채무상품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 취득가액이 그냥 계속 고정이냐? 아니면 취득가액이 유효유지법을 타고 변해가느냐? 내가 낸 돈이라고 보는 금액이 바뀌어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상각 차이밖에 없어요. 깨달으셔야 돼. 마지막으로 FVOCI 보시죠. 이제 FVOCI 뵐 건데 얘는 취득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취득하고 나면 상각돼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얘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은 해요. 왜? 얘도 계약상 현금흐름 수치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 계약상 현금흐름 수치만 목적으로 하고 얘는 계약상 현금흐름 수치 플러스 매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상 현금흐름 수치하는 거에 대해서 상각은 해줘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지만 얘는 매도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말에 공정가치가 변동하면 그거 어떻게 해줘? 그만큼을 OCI로 잡아준다고요. 따라오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OCI로 잡아준다고요. 그럼 얘는 손상은 인식할까 안 할까? 손상 인식할까 안 할까? FVOCI 채무상품은 손상 인식할까 안 할까? 일단 기본적으로 받을 돈이 정해져 있으면 손상을 인식해야 돼요. 얜 받을 돈이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얘도 손상을 인식합니다. 그렇죠?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를 목적으로 한다는 게 계약상 현금 흐름이 있다는 소리니까 그게 줄어들게 되면 손상을 당연히 얘도 인식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얘는 요금액을 처분한대. 어떻게 돼? 얘는 유일하게 채무상품은 얘의 재분류를 허용하기 때문에 채무상품 모두 허용해 재분류 조정을 허용한다고요. 얘 재분류를 못하기 때문에 재분류 조정을 안 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얘네 채무상품은 재분류가 가능해. 여기 갔다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갔다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갔다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자기들끼리 재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분류 조정도 허용한다고요. 얘는 재분류 조정, 재분류를 다 허용해요. 그래서 처분손익이 어떻게 해? 이만큼이에요. 이게 뭐야? 요 시점에 내가 요 채권을 사기 위해서 요 돈을 냈는데 이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채권을 사기 위해 샀다고 가정하는 돈이 점점 변동한다고요. 따라오시죠. 요건 뭐야? 처분했으니까 이거 받은 돈이죠. 그래서 이만큼이 뭐가 돼? 처분손익이 돼요. 유일하게 채무 상품만 재분류 조정을 인정한다고요. 이게 다예요.